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하여서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아픈 이야기지만 쓰는 동안 어쩐지 마음이 따뜻했다. 팔짱을 끼고 목욕탕에 함께 갈 수 있는 자매가 있으면 좋겠다. 심하진 지음. 세 자매. 그럼 엄마가 만든 거지. 큰언니가 지나치게 심드렁해서 진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어조로 말했다. 학교를 포기하고 양장점에 취직했다고 말하던 50년 전과 흡사했다. 집안 사정 때문에 또 동생들 때문에 무연할 일이 많았던 큰언니는 웬만해서 호들갑을 떠는 법이 없었다. 작은언니가 다그치듯 물었다. 그러니까 이 콩잎장아찌를 엄마가 만들었다고? 큰언니는 숫제 졸린 모양이었다. 반찬 그릇들을 치우며 하품을 했다. 얘는 아까부터 왜 자꾸 같은 말만 반복하게 해? 엄마가 만들었지. 그럼 누가 만들어? 작은언니는 이게 모두 한달음에 달려오지 않은 내 탓이라는 듯 나를 흘겨보았다. 작은언니가 큰언니 이상하다는 말을 처음 한 게 일주일 전쯤이었다. 엄마를 봤대. 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다. 꿍꿍 거겠지. 이틀 전부터는 작은언니의 전화가 빗발쳤다. 꼭두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벨이 울렸고 화장실에 있어서 받지 못했다고 해도 긴 욕을 들어야 했다. 엄마가 유리창을 닦았단다. 엄마가 머리도 빗겨줬대. 엄마가 아버지 찾으러 나간다고 했다니까. 작은언니의 목소리는 도르래가 깨진 미닫이 문이 열리고 닫힐 때처럼 찌꺽거렸다. 큰언니 나이 69, 작은언니 나이 68, 내 나이 65. 우리는 노년기에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그 병에 대해 무지하지 않았다. 조금 일찍 발병한 친구, 말년에 이르러 발병한 친척 등이 주위에 수두룩했다. 하지만 상대가 큰언니라면 69은 너무 이른 나이였다. 나는 심드렁한 큰언니의 말투를 흉내냈다. 어쩌기는 병원 가야지. 나는 호들갑을 떨어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10년이나 탔는데도 멀쩡히 새 것 같은 SM5에 올랐다. 늘 해왔던 대로 큰언니가 운전대를 잡았다. 큰언니는 품행이 단정하다는 말로도 심이 모자라는, 그러니까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각을 잡는다고 해야 아주 모자라지는 않게 여겨지는 그런 몸가짐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운전은 큰언니가 그 나이에도 결코 남에게 양보하는 법이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작은언니가 조수석에, 그리고 내가 뒷자리에 탄 채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큰언니가 각을 잡을 때면 언제나 가차없이 떨어내곤 하는 주름보다 못한 것 중 하나였다. 나는 둘째 언니 혈압이 걱정되니 의리 있게 같이 가자는 말로 큰언니를 구슬렸다.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 건강검진이래. 셋 다 나들이 삼아 가는 거지 뭐. 작은언니가 어설프게 거들었다. 언니도 알잖아. 나 예전부터 혈압 낮았던 거, 아니 높았던 거. 몇 가지 검사를 한 후 의사가 안타깝게도 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우리는 그 병이십니다라고 알아들었다. 치료는 어렵지만 요즘 약이 좋아 증세가 심해지는 건 막아줍니다. 작은언니나 나나 약의 효능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그러니까 증세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약이라도 먹지 않으면 급격히 나빠질 거라는 얘기였다. 약효는 기대한 바에 못 미쳤다. 큰언니는 엄마가 어찌어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는 단계에서 훌쩍 더 나아가
엄마와 얘기를 나누는 단계로까지 진입했다. 알았어, 엄마. 이따가 같이 가. 내가 뭐 시집 안 가고 싶어 안 갔나? 그 얘기는 왜 또 꺼내? 지금 나오는 곶감은 다 작년 거라니까. 좀 더 있다가 사야 해. 우리가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큰언니를 어찌 바라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남편 수발만 20년을 했다고, 좋은 시절 병간호로 다 보냈다고 하소연하기를 밥 먹듯 하던 작은 언니는 거의 패닉 상태였다. 돌아가신 부모님 집에서 결혼한 적 없는 큰언니와 같이 산 지 5년째였다. 나 혼자서는 감당 못한다. 작은 언니는 그간 같이 살자는 제안을 요리조리 피해왔던 나에게 쐐기를 박았다. 나 역시 2해 전에 남편을 보냈다. 알았어. 우선 가방만 꾸려서 들어올게. 작은 언니는 업자를 불러 미닫이문의 도르래를 고쳤을 때처럼 후련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서도 요지부동 자리를 지킨 낡은 양옥은 우리 각자가 하나씩 쓸 수 있는 큰 방 3개를 제외하고도 작은 방이 2개나 더 있었다. 오래된 집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정정했다. 문 도르래에 자주 이상이 생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트집 잡을 만한 게 없었다. 내가 놀란 것은 큰언니가 비어있는 큰 방을 두고 작은 방 중 하나를 치우기 시작해서였다. 왜 언니? 나 가운데 방 쓰면 되는데. 큰언니는 고방에 둔 곶감을 혼자 먹다 들킨 무한한 표정이었다. 큰언니는 곶감을 좋아했다. 거긴 엄마 방이잖아. 그렇다고 연숙이더러 작은 방으로 옮기라고 할 수도 없잖니. 작은 언니와 나는 국리에 국리를 거듭하다 결국 없는 엄마를 불러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미리 맞춘 게 아닌데도 합이 딱딱 맞았다. 거봐, 엄마는 큰언니만 좋아한다니까. 그래, 나랑 같이 자자니까 꼭 큰언니랑 자야 한다잖아. 엄마는 꼭 큰언니만 편애하더라. 작은 언니와 나는 합심해서 엄마를 큰언니 방으로 몰아넣었다. 큰언니는 이른 가까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볼을 붉혔다. 각을 잡고 살기 시작한 이래 좀채 볼 수 없던 홍조였다. 큰언니는 정갈한 사람이었다. 낡은 집을 역사 박물관의 옛집 모형만큼이나 말쑥하게 유지한 것도 언니였고, 오래된 차를 화장품 광고 전문 탤런트 얼굴처럼 윤인하게 관리한 것도 언니였다. 하지만 몹쓸 병은 허튼 법이 없던 언니의 손을 제 마음 가는 대로 이리저리 꼬아버렸다. 그 손이 식은 밥을 옷장에, 달걀을 냉동실에 넣게 했고, 다림질을 하던 중에 마당을 쓸게 했으며, 머리를 감다가 배추를 절이게 했다. 뒤죽박죽된 사건들이 혼비백산한 집의 지붕을 들썩이게 했다. 왜소한 체구의 작은 언니는 날아가려는 지붕 끝에 악착같이 매달렸고, 덩치가 큰 편인 나는 재빨리 지붕 위로 올라가 온몸으로 눌렀다. 난감한 노릇이었다. 그러는 중에도 우리 세 자매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옆에 끼고 대중목욕탕에 갔고, 장을 보러 갔으며 극장에도 갔다. 큰언니가 엄마를 기다리느라 잠시 걸음을 늦추거나 엄마 몫의 커피를 따로 사는 일은 흔했다. 운전을 하다가 돌아보며 빈자리를 향해 무엇라고 말을 건네고는 웃을 때도 많았다. 크게 어려울 건 없었다. 작은 언니와 나는 큰언니가 엄마를 위해 거금을 쓰려고 할 때만 조금 더 연기 수준을 올렸다.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는데 왜 언니 고집으로 사려는 거야? 혹시 언니가 그 옷 입고 싶어? 맞네. 언니가 사고 싶어서 엄마 핑계 대는 거지? 작은 언니나 나나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효성 깊고 마음 고운 큰언니는 대번에 넘어갔다. 아니다, 아니야. 정말 아니라니까. 나는 약 챙기는 일에 신경을 썼다. 하루 3번,
두 알씩 먹는 알약을 칼슘 강화 비타민 병에 옮겨 담아 큰언니가 먹게 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언니를 위해 달리 해줄 일이 없었다. 이게 관절에 진짜 좋은 비타민이래, 언니. 그래? 큰언니는 약도 병원만큼 싫어했지만 애꿎은 무릎에 더 이상 각을 잡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언니는 제 무릎을 끔찍이 위해주는 막내의 친절을 고맙게 받아들였다. 자기 전에 복용해야 하는 또 다른 알약들은 가르로바 카모마일 차에 녹여 먹였다. 작은 언니와 나는 약을 타지 않은 차를 마셨다. 따라서 우리 세 자매는 매일매일 의식처럼 차를 마시고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이 경우 엄마는 밤에 화장실 가기가 싫어서 차를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하지 않았다. 추운 겨울이 지나갔다. 우리 세 자매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산책을 했고 식료품과 생필품을 사러 다녔으며 병원에 들락거렸다. 큰언니는 더는 운전을 하지 못했다. 명절떡을 맞추러 가다가 깜빡 졸아 앞차를 들이받은 사건을 빌미로 나는 언니에게서 운전대를 빼앗았다. 큰언니를 진정시키기는 쉬웠다. 차를 탈 때 작은 언니가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언니가 낸 사고 때문에 엄마 목이 아직도 아프다잖아. 막내가 운전해야 엄마도 가시겠대. 자동차 뒷자리에 타본 일이 거의 없는 큰언니는 처음에는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곧 진정이 되었다. 엄마가 큰언니랑 뒷자리에 타고 싶어 한다는 게 합당한 이유가 되었다. 어느 날 조수석에 탄 작은 언니가 부럽다는 듯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는 진짜 큰언니만 좋아하나 봐. 빨개진 큰언니 얼굴이 백미러에 비쳤다. 얘는 엄마가 언제 그랬다고. 작은 언니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엄마 말 안 듣고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러는 거야? 작은 언니는 몹시 서운하다는 투였다. 내가 팔꿈치로 조수석에 앉은 언니를 툭 쳤다. 연기 그만해. 대충 그런 뜻이라는 걸 작은 언니가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언니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가 그 사람 약해 보인다고 결혼하지 말랄 때 엄마 말 들을걸. 나는 내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작은 언니의 왼팔을 꼬집었다.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그렇게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언니가 이번에는 신경질을 냈다. 얘가 왜 이래? 아파. 작은 언니는 숫제 몸을 완전히 뒤로 돌린 채 말을 이어나갔다.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어. 엄마 말 잘 들었어야 했는데. 나는 계속해서 바뀌는 교통신호와 양옆에서 끼어드는 차들 때문에 상황을 차분히 정리할 수 없었다. 큰언니는 첫째라고 예뻐하고 진숙이는 막내라고 예뻐하고 나는 뭐야? 나는 급한 대로 눈에 띄는 골목으로 핸들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첫째라고와 막내라고는 작은 언니가 결혼한 날 이후로는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소리였다. 양장점에서 일을 하지도 않았고 학교를 포기하지도 않았던 작은 언니가 아버지 무덤의 떼장이 마르기도 전에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언니 면전에서 그 말들을 지르밟아 땅에 묻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결혼한 후로는 둘째 콤플렉스 따위를 보인 일 없던 작은 언니였다. 이제 그만해. 나는 차의 속도를 늦춘 채 잠깐이라도 정차할 만한 곳을 찾아 헤매며 언성을 높였다. 그만 좀 하라니까. 핸들을 잡은 내 목소리가 언젠가의 작은 언니 목소리처럼 찌꺽거렸다. 차가 이전보다 더 좁은 골목에 들어서다가 우측벽을 긁었다. 하지만 우리 세 자매 중 아무도 차를 걱정하지 않았다. 엄마는 왜 나를 둘째로 낳아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만들었어? 도대체 왜? 통곡이 터졌다. 울지 마, 연수가. 큰언니가 울었고 엄마, 작은 언니가 울었으며 언니들, 이어 내가 울었다.
나는 작은 언니의 약을 항산화와 노화 방지라는 문구가 뚜렷이 적힌 비타민 용기에 모두 쏟아부었다. 하루 3번 식후 2알. 큰언니가 먹는 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는 작은 언니가 미용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약을 과용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자기 전에는 여전히 카모마일 차를 마셨다. 두 언니가 마시는 차는 내가 마시는 차보다 색이 조금 탁했다. 가끔 엄마가 나와 차를 마셔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와 두 언니의 다정한 수다가 길어질 때면 나는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 외로운 기분에 젖어들곤 했다. 나는 어느 날 내 방 화장대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발견했다. 하얀색 병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엄마가 보이면 하루 3번 식후 2알 복용할 것. 병원에 꼭 전화할 것. 031-288. 엄마, 이상한 병이 있어. 내가 뛰어가며 외쳤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결국은 막내인 진숙 씨 눈에도 엄마가 보인 듯합니다. 짧지만 강렬한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